이 자식이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죽고 싶어?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수트를 차려입은 귀빈들이 놀라서 물러섰고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무대 위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에는 오래된 기름과 빗물이 뒤섞인 냄새가 진동하는 한 소년이었습니다. 당장 끌어내. 박 본부장의 고함과 함께 보안 요원들이 소년을 낚아챘고 휘청이는 소년의 손에 쥐어있던 낡은 카드가 바닥을 굴렀습니다. 떨어진 카드를 보는 소년의 눈빛이 소년의 것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날카로워졌습니다. 보안 요원이 흠짓 놀라는 사이 소년은 필사적으로 보안 요원의 손에서 벗어나 그 카드를 향해 악착같이 손을 뻗었습니다. 차체 구석에 새겨진 작은 독수리 문양, 그곳을 향해 소년이 마지막 힘을 다해 금속 카드를 갖다 대는 순간 잠들어 있던 전설의 심장이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깨어났습니다. 10년의 침묵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10년간 잠들어 있던 진짜 비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지켜봐 주세요. 이야기는 도시 변두리, 녹슨 고철들이 산처럼 쌓여있는 어느 폐차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곳은 한때 한 남자가 자신의 천재적인 기술을 숨긴 채 조용히 가족을 지키며 운영하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의문의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평화롭던 낙원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3년 전 아빠가 숨을 거두던 날 밤 10살 도윤의 손에는 낡은 가죽 지갑 하나가 쥐어졌습니다. 기름때가 절어 거칠어진 지갑 한 구석에는 금색 독수리 문양이 희미하게 빛나는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는 도윤의 손을 꼭 잡으며 유언을 남겼습니다. 도윤아, 이 카드의 문양을 잊지 마라. 세상이 널 버렸다고 느껴질 때 똑같은 문양이 새겨진 차를 찾아가렴. 그게 너와 유나를 지켜줄 마지막 집이 될 거다. 아빠는 알 수 없는 말만 남긴 채 도윤과 동생 유나의 곁을 떠났습니다. 아직 죽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도 힘들었던 도윤과 유나의 불행은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날 이후 아빠 밑에서 일하며 신뢰를 쌓았던 직원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아빠의 사망 신고서가 채 마르기도 전에 위조된 서류를 내밀며 폐차장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린 남매에게 남은 건 폐차장 한쪽 구석에 방치된 빗물이 새는 낡은 컨테이너 한 칸뿐이었죠. 세상은 고아 남매에게 가혹했습니다. 도윤은 매일같이 날카로운 고철 더미를 뒤져 돈이 될 만한 구리를 모았고 손가락 끝이 온통 상처투성이가 될 때까지 일했습니다. 오빠, 배고파. 근데 앞이 자꾸 깜깜해져. 여동생 유나가 오빠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마다 도윤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의 시력을 앗아가고 있는 건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희귀 질환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고가의 주사를 맞아야만 빛을 지킬 수 있었지만 도윤의 손엔 단돈 몇천 원의 일당만 쥐어질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품속에 숨겨둔 아빠의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빠가 말했던 금색 카드가 있었습니다. 카드 중앙에는 독수리 문양이 정교하게 각인되어 있었죠. 그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문양이었습니다. 하지만만 도윤은 매일 밤 그 문양을 어루만지며 기도했습니다. 아빠가 말한 그 집이 정말 존재하기를, 그리고 유나를 구할 수 있기를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깬 유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거기 있어? 나 앞이 잘 안 보여. 오빠 내 눈 괜찮아? 도윤은 당황해서 주변을 한없이 더듬으며 우는 유나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유나야. 오빠 여기 있어. 병원 가자.
병원 가면 다 괜찮아질 거야. 도윤은 그동안 소장 몰래 고철을 분류하고 폐지를 팔아모은 꼬깃꼬깃한 지폐들을 가슴 깊은 곳에 품고 소장의 눈을 피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문턱은 어린 소년에게 너무나도 높기만 했습니다. 얘야, 이 돈으로는 검사비도 부족하단다. 다음 예약 환자들이 밀려 있으니 그만 나가주겠니? 간호사의 사무적인 목소리가 도윤의 가슴에 얼음처럼 박혔습니다. 제발이요. 동생이 앞이 안 보인대요. 주사를 맞아야 해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데스크에 지폐를 밀어넣으며 한 번만 더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돌아오는 건 등을 떠미는 병원 직원의 싸늘한 손길뿐이었죠. 병원 밖으로 쫓겨난 남매를 호기심 있게 지켜보는 눈길은 많았지만 도움의 손길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터덜터덜 폐차장으로 돌아온 남매를 기다리고 있는 건 소장의 매몰찬 호통이었습니다. 일 안 하고 어딜 갔다 온 거야? 갈 데도 없는 것들이. 도윤은 자신을 향해 소리 지르는 소장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유나가 눈이 안 보여요. 돈을 빌려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일할게요. 소장은 귀찮다는 듯 도윤을 떼냈습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내 술값도 없구만. 그 충격에 도윤이 바닥으로 넘어지며 품속에 있던 아빠의 낡은 지갑이 툭 떨어졌습니다. 소장은 지갑을 구두 끝으로 툭툭 건드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내 아비도 이런 쓸모없는 고집 피우다 망한 거야. 이런 낡아빠진 가죽 쪼가리도 유품이라고 가지고 있는 거냐? 그날 밤 도윤은 차가운 컨테이너 구석에 웅크려 앉아 슬픔에 신음하는 유나를 안아주었습니다. 유나는 이제 소리내 우는 것조차 힘에 부치는지 가느다란 숨만 내뱉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제 진짜 밤이 된 거야? 왜 이렇게 깜깜해? 유나의 붕대 사이로 흘러내린 눈물이 도윤의 손등에 닿았습니다. 그 온기마저 식어가는 것 같아 도윤의 심장은 타들어갔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유나의 눈을 고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유나를 위해 도윤은 괜찮은 척 해야만 했습니다. 응, 밤이라서 그래. 밤이니까 유나 이제 자야지. 온기 없는 이불에 유나를 재우고 밖으로 나온 도윤은 곧장 폐지를 주우러 향했습니다. 조그만 수레를 끌고 폐지를 찾으러 다니던 도윤에게 누군가 내놓은 폐지 더미가 눈에 보였습니다. 얼른 가서 수레에 폐지를 싣고 정리하려던 도윤의 눈에 신문 사진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성진모터스 1호차 오리진을 기리며 도윤이 자세히 사진을 보는 순간 도윤의 심장은 쿵쾅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사진 속에 있는 자동차에서 아빠가 주신 카드와 똑같은 독수리 문양을 본 것입니다. 도윤은 더 확실히 보기 위해 가로등불 아래로 신문을 가져갔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아빠의 카드에 있는 독수리 문양.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신문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진모터스는 9월 27일 창립 제30주년을 기념하여 성진모터스의 심장부인 성진모터스 제1전 시장에서 창립기념 파티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파티에서 성진모터스의 미래라고 주목받았던 오리진을 기리고 9월 27일이라면 바로 내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유나의 눈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아빠가 말씀하신 유나와 도윤의 집이 되어줄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성진모터스 제1전 시장이 어디 있나요? 도윤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고 그 사람은 전시장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컨테이너로 향하는 도윤의 머릿속에는 온통 아빠의 카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컨테이너로 돌아오니 유나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빠의 낡은 지갑을 들고 밖으로 나와 컨테이너 문을 밖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혹여나 소장이 유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말이죠. 소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등 뒤에 남겨진 동생의 가녀린 숨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지만 도윤은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빠의 마지막 유산이자 남매의 유일한 구원줄이 될 그곳을 향해 소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비가 내리기 시작한 밤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성진 모터스 제1전 시장에 도착한 것은 새벽 3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길을 헤매고 비에 젖은 도윤의 모습은 처참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깜깜한 밤이었지만 내일 행사 준비로 전시장은 분주해 보였습니다. 건물 주변에는 검은색 수트를 입은 보안 요원들이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누더기 옷을 걸친 소년이 정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도윤은 건물 뒤편 하역장 근처 대형 쓰레기 수거함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빗물에 젖어 덜덜 떨리는 몸을 껴안으며 기회를 엿보던 그때 하역장으로 대형 탑차가 들어왔습니다. 행사장 내부를 장식할 수만 송이의 생활을 실은 차량이었습니다. 인부들은 빗물에 꽃이 상하지 않도록 거대한 철제 카트에 방수, 비닐을 겹겹이 씌워 서둘러 안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무거운 카트를 옮기는 인부들을 돕기 위해 시선을 돌린 찰나 도윤은 가장 뒤쪽에 세워진 꽃 카트의 비닐 틈새를 비집고 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꽃향기와 눅눅한 비닐 냄새가 코를 찔렀고 날카로운 장미 가시가 팔을 긁었지만 도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카트 깊숙한 곳, 수많은 꽃바구니 사이에 몸을 구긴 채 도윤은 심장 소리를 죽였습니다. 어이,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꽃을 얼마나 때려 박은 거야? 인부의 투덜거림과 함께 카트가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멈췄습니다. 아직 2카트나 더 있다고 서둘러. 인부들이 다른 카트를 가지러 간 사이 인부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도윤은 조심스럽게 비닐 틈을 열고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전시장 내부는 아직 어두컴컴했지만 무대 위쪽에서 기술진들이 테스트 중인 조명 몇 줄기가 가느다랗게 전시장 바닥을 훑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그 빛을 피해 몸을 숨길 곳을 찾아 이리저리 두리번 거리던 그때 무대 위에서 조명 하나가 깜빡이며 은색 천이 씌워진 쪽을 비췄습니다. 그 찰나의 빛 속에서 도윤은 보았습니다. 은색 천 아래로 드러난 바퀴 휠 캡 중앙, 그곳에 새겨진 날카롭고 웅장한 독수리 문양을 말이죠. 진짜였어. 아빠 말이 맞았어. 도윤은 조명빛들을 피해 재빨리 몸을 움직여 은색 천 아래 차체 바닥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카드를 꺼내 확인하고 싶은 유혹을 참으며 도윤은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제 소년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 행사가 시작될 때까지 들키지 않고 버티는 것뿐이었습니다. 소년은 아빠의 카드를 품에 꼭 안고 먼지 가득한 무대 밑에서 기나긴 인고의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어두컴컴하던 전시장 천장에 하나둘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밑 좁은 틈새에 엎드린 도윤의 눈앞으로 눈부신 빗줄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벽의 정적은 사라지고 이제 전시장 안은 행사를 준비하는 직원들과 경호원들의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행사는 그룹의 사활이 걸린 일이야. 먼지 하나라도 보이면 바로 짐 쌀 줄 알아. 도윤이 누워있는 바닥에서 구두 굽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중년 남자의 신경질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차가운 바닥에 몸을 밀착했습니다. 바로 옆에서 들리는 발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을 짓밟는 것 같았죠. 젖은 옷은 체온에 말라가며 눅눅한 한기를 뿜어냈고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소년의 몸은 자꾸만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아빠의 지갑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차가운 컨테이너에서 오빠를 기다리고 있을 유나를 생각하면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전 10시가 가까워지자 장내에는 웅장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고 화려한 수트를 차려입은 귀빈들이 입장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가식적인 웃음소리들이 무대 및 소년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무대 밑에 이 지저분한 물자국은 뭐야? 어이, 청소팀, 여기 빨리 안 닦아? 보안 요원 한 명이 근처에서 도윤이 기어들어오며 남긴 젖은 흔적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요원이 은색 색깔인 막을 걷어올리려는 찰나 도윤은 본능적으로 더 깊숙한 어둠 속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비가 와서 장비 옮기다 흘린 모양입니다. 지금 바로 닦겠습니다. 청소 직원이 대걸레를 밀어 넣으며 가림막 안쪽을 훑쳤습니다. 날카로운 걸레봉이 도윤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도윤은 신음 한마디 내뱉지 않았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소녀는 자신의 팔뚝을 이빨로 꽉 깨물었습니다. 다행히 직원은 대충 바닥을 훔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위기를 넘긴 것도 잠시, 이번에는 거대한 엔진 굉음이 전 시장을 울렸습니다. 다른 슈퍼카들의 시연 행사가 시작된 것이었죠. 하지만 도윤이 머리 위에 둔 그 차만은 고요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는 전설의 차. 누군가 도윤의 옆에서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고물 덩어리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회장님의 미련도 오늘 이 차를 보내면서 끝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빠가 남긴 유산이 한낱 고물로 취급받으며 버려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에 소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1호차 오리진을 기념하는 순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품속에서 은색 카드를 꺼내 쥐었습니다. 소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곧 자신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드디어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1호차 오리진의 기념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여러 귀빈 여러분, 이 차는 우리 그룹의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 성진모터스 강태성 회장은 이 한마디를 내뱉고 은색 가림막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모습을 드러낸 오리진을 바라보며 잠시 회한에 잠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차는 우리 회사의 수석 개발자이자 제 아들이었던 강희준이 성진모터스의 미래를 제시하며 만든 차입니다. 오직 개발자인 강희준만이 이 차에 시동을 걸 수 있었죠. 저의 과오로 제 아들을 내친 이후로 이 차의 심장은 뛰지 않았소. 수많은 천재 기술자들이 달라붙었지만 이 차의 심장은 끝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리진은 과거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진모터스의 30주년이자 오리진 탄생 10년을 맞이하여 이제 우리 성진모터스는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려 합니다. 장내에 기대 섞인 침묵이 흐르던 그때였습니다. 안 돼요. 이 차는 우리 아빠의 전부예요. 오리진 아래에서 한 소년이 튀어나왔습니다. 폐차장의 기름때와 빗물에 젖은 꾀죄죄한 모습의 소년. 보안 요원들이 당황하며 소년을 잡으러 왔지만 강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소년을 마주한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지? 도윤이 대답하려 입술을 움직이려는 순간 박 본부장이 가로막았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회장님. 보안에 허점이 있었나 봅니다. 당장 끌어내겠습니다. 그는 도윤의 멱살을 잡아채 바닥으로 내팽개치며 낮은 목소리로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내 아비가 망친 차처럼 내 인생도 여기서 끝장내고 싶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장내는 웅성이기 시작했고 연신 카메라 셔터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본부장이 상황을 알아채고 놀란 틈을 타 도윤은 마지막 힘을 다해 박 본부장에게서 벗어나 손에 있는 은색 카드를 꽉 쥐었습니다. 아빠, 도와주세요. 소녀는 차를 향해 온몸을 던졌습니다. 박 본부장의 도윤의 어깨를 낚아채기 직전 소년의 손에 들린 은색 카드가 차체 측면의 독수리 각인 위로 미끄러지듯 닿았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전시장 안을 가득 채웠던 화려한 음악이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소년의 카드와 차이, 문양이 맞닿은 지점에서 아주 작게 삐익하는 전자음이 울렸습니다. 사용자 승인, 마스터 코드 확인되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무미건조한 기계음과 함께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떨린 적 없던 오리진의 거대한 심장이 천둥 같은 굉음을 내며 깨어났습니다. 쿵! 전시장의 유리창이 흔들릴 정도의 압도적인 엔진음이었습니다. 차체 곳곳에서 숨겨져 있던 에어덕트가 열리고 전조등에서는 밤하늘을 가르는 강렬한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단순히 시동이 걸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차는 마치 10년을 기다려온 맹수처럼 거친 숨을 내뱉으며 그 위용을 뽐냈습니다. 장내의 모든 귀빈이 충격에 휩싸여 입을 틀어막았고 강 회장은 다리가 풀려 차에 기댔습니다. 이 소리는 내 아들이 만들었던 그 엔진 소리가 맞구나. 강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차량 대시보드의 낡은 LCD 모니터의 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녹음된 파일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것은 10년 전 도윤의 아빠가 남긴 마지막 음성이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이 차에 시동을 걸 수 있는 건 제 생체 데이터가 입력된 이 카드뿐입니다. 기술을 탐내던 박 본부장이 설계도를 가로채 다른 회사로 기술을 팔아넘겼지만 이 핵심 보안은 오직 저와 제 가족만이 풀 수 있습니다. 제가 떠나더라도 언젠가 제 아이들이 이 차를 찾아온다면 그 아이들을 꼭 지켜주십시오. 박 본부장은 주저앉았습니다. 10년 전 아빠가 기술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보고하고 모함으로 그를 내쫓았던 자신의 거짓말이 죽은 사람의 목소리에 의해 만천하에 폭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행사장에 있는 수십 대의 카메라들 앞에서 박 본부장의 추악한 배신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도윤은 차가 뿜어내는 따스한 열기를 느끼며 핸들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빠, 약속 지켰어. 기름때 묻은 소년의 손 위로 차의 은은한 조명이 번졌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박 본부장의 방해를 견뎌낸 소년이 마침내 아빠의 명예를 되찾고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선 것입니다. 강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도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이고, 내 손주. 내가 너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도윤은 강 회장의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유나가, 동생이 지금 차가운 곳에 혼자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도윤의 절규에 강 회장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 내 손주가 또 어디 있다는 말이냐? 강 회장의 호령에 전시장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 본부장은 이미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고 강 회장은 즉시 자신의 주치의와 의료팀을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도심의 교통은 행사장 주변 인파로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소년의 눈에는 아빠가 남긴 이 차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도윤은 강 회장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차로 가면 돼요. 아빠가 이 차는 세상에서 제일 빠르다고 했어요. 강 회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소년의 눈에서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 가자. 김비서 운전하고 의료진들은 뒤따라오너라. 강 회장과 주치의가 차에 올라탔고 전설의 차 오리진은 전시장 유리벽을 뚫을 듯한 기세로 포효하며 출발했습니다. 전시장 정문을 박차고 나간 차는 빗길을 가르며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체는 빗길에서도 흔들림 없이 낮게 깔려 달렸고 꽉 막힌 도심의 도로였지만 그 위용에 놀란 차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유나야. 오빠가 할아버지랑 같이 가고 있어. 도윤은 눈물이 고인 채 앞을 주시했습니다. 차 안의 온도는 따스했고 엔진의 진동은 마치 아빠의 심장 박동처럼 도윤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언젠가 남매가 위험에 처했을 때 이 차가 아이들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방패가 되어주길 바랐던 아빠의 깊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차는 도시의 소란함을 지나 음침하고 낡은 폐차장 입구에 도달했습니다. 도윤은 차가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고 내달렸습니다. 덩그러니 놓인 차가운 컨테이너. 그 안에서 홀로 고통을 견디고 있을 어린 동생을 생각하며 도윤은 서둘러 컨테이너의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훅 끼쳐오는 서늘한 공기, 그리고 그 속에서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유나의 작은 몸이 보였습니다. 유나야, 오빠 왔어. 유나야. 도윤이 유나를 품에 안았지만 아이의 몸은 이미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의식은 한 자락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이 유나를 급히 오리진의 뒷좌석으로 옮겼습니다. 도윤은 유나의 손을 잡고 차 안을 살피다 멈칫했습니다. 뒷좌석 수납함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편지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빠와 엄마가 어린 도윤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도윤아, 유나야. 너희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의 마지막 설계가 성공한 거겠지. 엄마와 아빠가 곁에 없어도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 차는 너희가 세상 어디에 있든 너희를 지켜줄 선물이란다다. 사랑한다. 우리 보물들. 10년 전 박 본부장의 음모로 회사에서 쫓겨나고 아내마저 병으로 잃은 아빠는 직감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아빠는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이 차에 마지막 장치를 숨겼습니다. 내가 없더라도 아이들이 언젠가 이 차를 찾아내기만 한다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아이들이 할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것은 아빠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매를 위해 바친 마지막 집념이자 사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유나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도윤의 간절한 물음에 강 회장은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손주의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걱정 마라. 이제 이 할아버지가 너희 곁에 있다. 아무데도 안 갈 거다. 며칠 후 병실 창가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수술을 마친 유나의 눈에서 붕대가 천천히 벗겨졌습니다. 처음엔 빛이 낯설어 찡그리던 유나의 눈동자가 이내 초점을 잡더니 바로 앞에 있는 도윤을 향했습니다. 오빠, 나 오빠가 보여. 유나의 첫마디에 도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너 이제 진짜 보여? 내 얼굴 보여? 유나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유나의 시선이 침대 발치에 서 있는 노신사에게 머물렀습니다. 오빠, 저 할아버지는 누구야? 아빠를 닮았어. 강 회장은 무너지듯 아이의 침대 곁으로 다가와 유나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유나야. 내가 너희 할아버지란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노 회장의 눈물이 유나의 손등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한 달 뒤 어느 맑은 오후였습니다. 도윤과 유나는 강 회장과 함께 아빠와 엄마가 나란히 잠든 수목원 언덕을 찾았습니다. 도윤은 묘비 앞에 아빠가 그토록 아꼈던 오리진의 차키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 이제 안 추워요. 아빠가 만든 이 차가 우리를 지켜줬어요. 이제는 할아버지랑 같이 따뜻한 집에서 살게요. 아빠와 작별 인사를 한 남매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 남매의 앞날엔 화창한 태양만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햇살 아래 선 오리진은 이제 슬픔의 유산이 아니라 남매의 새로운 인생을 실어 나를 희망의 엔진이 되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